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인 어떤 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혹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새로운 변이 출현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늦가을 무렵에는 새로운 유행 또는 환자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의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19년 만의 집단행동으로 검수완박 대응 차원입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반발 움직임이 조직 전체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대검으로 출근을 시작한 김호수 총장, 오늘은 국회로 달려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연일 의혹이 불어나고 있는 장관 후보자 논란까지 포함해서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의도도 서초동도 밤 늦게까지 불이 밝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먼저 국회 법사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이틀째 심야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위원회는 본격적으로 검찰청장법 조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입니다. 네, 지금 시각 밤 9시 47분. 자,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저녁 8시 반부터 재개됐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조금 전 정회했습니다. 이후 밤 10시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벌써 이틀째 심야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은 언론의 회의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는 앞서 김호수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본격적인 조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삭제하는 핵심 법안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직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두고 장시간 여야 논쟁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법안심사 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까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 오늘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도 심야 심사를 진행한 뒤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격돌하는 가운데 치열한 수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개최가 확실시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최고령자가 맡아온 관례에 대비해 국민의힘이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사보임하자 민주당은 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사보임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오늘 다시 한번 입장을 냈다고요? 이것도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다시 한번 입장문을 내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는데요.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이 그렇게 당당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폭고 역시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각 당이 여러 번 회동하며 조율에 나섰고 또 박병석 의장 역시 중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오늘 오전 4당 원내대표를 먼저 제안을 했는데요. 함께 중재안 마련을 모색해봤지만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오후에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예정보다 긴 시간 동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두 당의 입장을 듣고 각자 쟁점 사안을 정리해 서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이 쟁점 사안을 교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박 의장이 중재안으로 원만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 처리에는 박 의장의 뜻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인 만큼 얼어붙은 전국의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박 기자 설명대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조문 심사에 들어간 국회 법사위 현장부터 보셨는데요.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19년 만에 개최된 전국 평검사 회의도 3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뿐만이 아니라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총의를 모으겠다면서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자, 저녁 7시에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2시간 50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네, 밤이 깊어가면서 불 꺼진 사무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이곳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모인 평검사 대표들이 저녁 7시부터 3시간 가까이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인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은 물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까지 폭넓은 대화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각지에서 200명 넘는 평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관련 현안이 있을 때 평검사들이 검찰청별로 산발적인 회의를 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서울로 한데 집결한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평검사 대표들은 회의에 앞서 사전 브리핑 시간도 갖고 불과 1년 4개월 전에 바뀐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려는 입법 절차에 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광범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 역시 문제점과 곤란함을 공유하다가 대표회의까지 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평검사들은 오늘 회의가 자칫 경찰과의 경쟁 관계로 비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회의는 오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자 규모도 크고 강경론부터 대안 제시까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를 두고 난상 토론이 예상됩니다. 회의 결과는 내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평검사 회의에 이어 내일 저녁에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도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 국회는 물론이고 검찰 내부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다음 날인 오늘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서 다시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수사권을 폐지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면 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법원 역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다음 날 김호수 검찰총장은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법사위 법안 소위에 직접 출석해 형사 절차에 미칠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검수완박 입법의 문제점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이혼 소리가 큽니다.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앞서 출근길에선 검찰 수사 공정성이 문제라면 검수완박이 답이 될 수 없다며 하루 전 청와대가 보고받았다고 했던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검찰 수사 공정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 안에 제도 개선 특위를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문제될 경우 수사 책임자인 총장과 고검장, 지검장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현안 질의하고 자료 제출하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부활하면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은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검이 곧장 입장문을 내 김 총장의 발언을 거둬들였습니다. 수사지휘권 부활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고 대검이 그에 관해 검토한 적도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대검 차원에선 성급한 검수완박 입법으로 범죄 대응 역량이 낮아질 거라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도 대검과 같은 취지의 반대 입장을 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법원 역시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의 뜻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법안 검토 의견에서 검찰이 경찰의 과잉 부실 수사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와 보안수사 문제 등 개정안의 허점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수사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자녀 특혜 의혹, 또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 건의 불법도 부당도 없었다고 의혹을 거듭 일축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명 처리는 없다는 기조를 고수하고는 있는데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보겠다며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선인과 후보자가 40년 직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에 오른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갈수록 커지는 자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어떤 불법 부당 행위도 없었다면서 필요하다면 직접 조사받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진 사퇴론에 선을 그었던 윤석열 당선인 측은 여전히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기류는 다소 달라졌습니다.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던 기존 당선인 입장이 단순히 불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보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한 겁니다. 법적인 어떤 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혹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 없다면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하다고 자평하지는 않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가 40년 직이라는 건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각자 학창시절을 보낸 뒤 전문 분야에서 바쁘게 활동했다며 신분설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정 후보자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의 의혹이 불러일으킨다는 것만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빨리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 직접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 논란을 아빠 찬스라고 명명하고 더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녀 병역 판정 변경과 관련해선 자료 제출 협조를 촉구했는데 특히 병사용 진단서에 적힌 진단명이 병원 진료 기록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사용 진단서에서는 척추 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합니다. 두 번째로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혹이 불어나면서 정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 갈수록 싸늘해지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동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는 물론이고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사들의 의혹들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른바 강남 8학군에 자녀를 진학시킬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하고 또 이 후보자의 장녀는 시아버지에게서 꼼수 중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6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부인 정모 씨는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당시에 이 후보자 딸이 중학교 1학년,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오피스텔 주변으로는 강남 8학군으로 분류되는 명문 학교들이 위치했습니다. 자녀들을 명성 있는 학교에 진학시킬 목적에 위장 전입 성격이 짙었던 겁니다. 또 이 후보자 장녀가 9억 원대 준전세로 사는 서울 삼성동 아파트 전세권자는 대기업 고위직 출신인 시아버지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시댁에서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 준 건데 증여세 회피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관련해선 정 후보자와 동문이거나 논문 공저자 사이인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딸과 아들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평가위원이 수험생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시험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무작위 임의 배정하게 되어 누가 심사를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2중, 3중의 투명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편입 절차가 진행되므로 자녀들이 시험을 치를 당시 응시생 이름이 평가위원에게 미리 공개된 것으로 전해져 아빠 찬스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할 당시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 연봉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연봉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새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인사들의 의혹이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 시절 행적이 논란입니다. 9년 전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박 후보자는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추적하기 위한 현장 취재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초청장이 반드시 필요한 행사에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는 의문입니다. 김옥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国のために尊い命を落としたご英霊に対して尊崇の念を表する、これは当たり前のことであり、銃弾が、雨嵐のごとく飛び交う中で命かけてそこを走っていくときにね、休息じゃない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をさせてあげようと思ったら慰安婦制度というのが必要なのはこれは誰だと分かるわけです。 일본의 극단적 우경화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지난 2013년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서 일왕 생일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철저한 통제 속에 치러진 행사에 기자였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참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역사 도발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아베 정권의 교활한 역사 왜곡을 추적 보도하기 위한 현장 취재의 일환이었다는 내용인데 박 후보자가 어떻게 행사에 참석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 자격을 물은 YTN의 질의에 대사관의 초청장을 소지한 인사만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초청장 발부 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취재 목적의 참석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중앙일보 대기자였습니다. 실제로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초청된 이유는 뭔지 물었지만 박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때 대기업 사회이사를 겸직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 겸직을 허가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외대 복무 규정을 보면 사회이사 겸직은 총장의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김 후보자는 겸직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당시 학교 이사장의 승인을 추가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기업은 헝가리와 인도 등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해외 법인을 운영해 학생들의 사회 진출 문호를 넓히고자 하는 대외 업무 일환으로 사회이사직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수배 17일 만에 검거된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넉 달간 두 사람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을 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먼저 들어오는 조현수.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이은혜도 그 뒤를 따라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은혜와 조현수가 넉 달간 도피 행각을 벌이고 공개 수배 끝에 체포된 만큼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영장심사에는 숨진 이 씨 남편의 유족도 참석해 이 씨의 범행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면서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1시간여 동안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과거 소환조사에 불응해 도주한 이력이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이 씨 남편 윤모 씨가 계곡에서 숨진 지 2년 10개월 만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윤 씨를 계곡에 빠뜨린 뒤 고의로 구해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입증할 논리적 근거를 보강하고 보거독을 먹게 하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와 관련된 진술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조금이라도 구조하려는 어떤 행동을 보였다 이러는 경우에는 검찰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피스텔에서 입수한 이은혜와 조현수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조력자가 더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도피 중 사용한 신용카드 주인과 은신처였던 오피스텔 제공자의 신원도 확인해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새해 첫날 30대 탈북민이 다시 월북한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철책을 넘는 장면이 수차례 포착됐는데도 군이 이를 놓친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었었죠. 군 지휘부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모두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1일 오후 6시 36분 육군 8군단 22사단이 경계하는 강원 동부전선 GOP에 수상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전초 감시 카메라 3대에 이 남성이 철책을 넘는 장면이 5차례나 잡혔지만 월북을 막지 못했습니다. 남성이 철책을 넘는 과정에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 경고음이 울려 소대장 등 6명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는데 특이사항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이 지난 2020년 11월 같은 방법으로 귀순했던 탈북민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22사단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하겠다는 비판까지 나온 상황. 명백한 경계 실패 앞에 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에 당시 군 지휘부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여단장과 대대장에게는 지휘, 관리감독 소홀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단장과 사단장에겐 엄중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군 인사법상 징계로 분류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해엄 귀순 때에는 사단장이 보직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대장과 소대장, 대대 군수과장과 상황 간부 등 실무 책임자 4명의 징계 수위는 이번 달 말에 결정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상 증세를 호소하던 군인이 부대 복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이상 반응이 계속 이어졌지만 부대는 병원에서 복귀를 명령했고 병사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민간병원 진단을 근거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육군에 입대한 21살 A씨. 그의 어머니는 지난달 22일 중대장으로부터 아들이 부대에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가로 부대 밖에 나와 있다가 복귀한 지 8일째 되는 날 아침 침대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취침 전까지는 살아 있었지만 다음 날 아침 점호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응급조치를 했다. 그런데 몸이 이미 조금 경직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에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직후 골반과 목에 두드러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지기 석 달 전부터는 한 주 동안에만 6번이나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상태가 심각해지자 부대 밖 민간병원에 머물러야 했고 병원에서는 수막뇌염, 뇌전증 등 주로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소 6개월 동안 격한 운동을 하지 말고 위험한 곳에 혼자 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소견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몸에 물집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매우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예, 뭐 지금까지 아파서 뭐 입원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보기에 좀 드물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성이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태가 좀 호전됐지만 증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갑작스레 부대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병가를 낸 지 석 달 만에 부대로 돌아온 A씨는 사망 전날까지 경련이 일어날 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불침번한테 집중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이라든지 신경을 좀 써달라. 이 부대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해요. 안 갈 사람을 보냈습니다. A씨 유족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사후경직이 일어났는데도 응급조치를 했다고 해명하거나 사인과 관련된 계속된 질의에 기저질환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그만큼 기저질환이 심했다면 애초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무슨 옆에서 지금 계속 기저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애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왜 부대로 들어오라고 했냐는 거죠. 현재 육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망 전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부대 복귀 명령이 적절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군 수사 결과는 길게는 6개월 뒤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초등학생을 꿰어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성폭행 신고가 이루어지자 사과를 한다면서 무작정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 시청 직원이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지역 시청에서 공무직 직원으로 일하던 50대 안모 씨. 지난해 10월 홍천 터미널 근처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초등학생 A양을 만났습니다. A양을 차에 태운 안 씨, 잠시 뒤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 A양은 안 씨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신고 후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자 안 씨는 갑자기 A양이 살던 집으로 찾아갔고 무작정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사과한다는 이유였는데 명백한 2차 가해, A양 할머니가 신고해 안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특별을 하는지 그거가 특정을 우리가 한 거예요. 나중에 뭐 사죄를 한다고 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전혀 그쪽에 연락 없이요. 피해자 쪽이랑.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안 씨 혐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그리고 주거 침입. 수사 내내 어린 건 알았지만 초등학생인 건 몰랐다고 진술했던 안 씨는 결국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범행 전 피해자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지난 3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매수를 하다 붙잡힌 교육청 직원과 회사원 등 20, 30대 남성 대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을 폈습니다. 고의성 범죄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좀처럼 줄지 않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비겁한 변명을 가릴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풀렸지만 코로나 종식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와 XM에 감염된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늦가을 무렵 새 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11만 명대로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9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주간 평균으로 보면 이달 둘째 주 하루 감염자는 14만여 명에 그쳐 전주보다 32%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확진 규모 자체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자도 전주 대비 각각 2%, 17% 남짓 줄어 전반적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5월 하순이나 6월까지 환자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구 집단에서의 면역력 감소와 또한 알 수 없는 새로운 변이 출현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늦가을 무렵에는 새로운 유행 또는 환자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새 변이 출현은 보고된 게 없지만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감염자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BA1과 스텔스 오미크론 BA2 유전자가 재조합된 XE와 XM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겁니다. XE 감염자 2명은 20대와 50대로 한 명은 영국에서 들어와 지난달 27일 확진됐고 나머지 한 명은 30일 확진된 국내 발생 환자입니다. XM 감염자는 지난달 27일 확진된 60대 국내 환자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모두 의심 증상은 있었지만 기존 오미크론 환자와 다른 특이 증상 없이 현재는 모두 격리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환자를 뺀 나머지 2명이 지역에서 확인된 만큼 변이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XE, XM의 전파력은 그 전에 오미크론에 비해서 한 10% 정도 전파력이 늘어날 수 있다 정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앞서 지난달 또 다른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에 감염된 40대 관련 추가 확진자는 모두 13명입니다. 동거인 2명과 직장 동료 11명인데 증상 발생일이나 확진일이 지표 환자인 40대보다 빠른 사례도 있어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와 지역사회 전파 범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었는데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빼기로 했다는 결정이 나왔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최근 6월 지방선거를 둘러싼 민주당 내 파열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17일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공식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민주당 전략공관위가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배제 이유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잠시 뒤에 나이트 포커스에서 또 패널분들과 배경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감소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줄면서 위중증 환자도 사흘째 800명대에 머물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31일 1,3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14일부터는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이틀째 100명대에 그치며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60세 이상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게 걱정입니다. 60세 이상 확진 비율은 3월 넷째 주 18.4%에서 지난주엔 21%로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도 60세 이상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해제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역수칙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 위중증, 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의료 대응을 집중하고 영유아, 어린이 확진자 및 위중증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을 우선 검사하고 치료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착이 시급합니다. 또 현재 2.9% 수준인 고령층의 4차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의 효과를 연일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먹는 치료제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 대상 확대는 현재 60세 이상 그리고 면역 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 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처방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해외에서 소아들에 대한 임상 결과
아직 부작용 등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먹는 치료제는 51만 명분이 남아있고 추가 물량이 도입될 예정이라 처방 대상이 확대돼도 물량 부족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세계 경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각종 전망치에서도 세계 성장 전망이 이렇게 대폭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0.5%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 3.0%에서 2.5%로 낮춘 겁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3.1%보다 0.6%포인트, 한국은행 전망보다는 0.5%포인트 더 낮은 수치입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과 비교해 0.9%포인트 높아진 4.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세계 경제는 3.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4.4%에서 3개월 만에 0.8%포인트나 낮췄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 악화로 공급망이 훼손되고 유가와 식품 가격 급등, 중국 경제 성장 둔화, 금리 인상과 부채 부담 증가 등을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선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유럽의 경우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35%, 러시아는 8.5%의 역성장을 전망했습니다. IMF는 국가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 통화 정책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 취약계층 지원 축소는 신중히 하면서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정리한 것처럼 IMF는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각국이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 정책 추진을 권고했죠.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 속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 2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인상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창용 후보자는 먼저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에서 2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기가 없고 힘들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상승을 통해서 이걸 잡으려고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는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당장 채무 상환 부담은 생기겠지만 지금 문제를 건들지 않으면 몇 년 뒤 국가 전체에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금리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장에 문제가 없는 한 금리 인상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시그널을 줘서 가계부채를 꺾어주는 쪽으로 가는 거가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장 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해 속도 조정에 나서겠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정책 질의 속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했고 철학에 대한 공유가 없이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안이 왔어도 본인이 거절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안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질의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들을 동시에 완화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이어질 수가 있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는 전문성이 충분한지 판단해주면 결과에 따르겠다며 정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정책 전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직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의 없이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따라서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이혼 소지가 큽니다.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 내부방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굉장히 많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 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그렇게 당당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폭고 역시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다음 날 김호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을 제시하며 다시 국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 들어온 민주당 속보부터 좀 잠깐 짚고 검수완박 관련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었는데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빼기로 했다, 배제하기로 했다 이런 속보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민주당 내 파열음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 어떤 추대론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송 전 대표를 향해선 대선 패배 책임론이 좀 불거진 것 같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어떤 무리를 빚었던 전력이 이유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비대위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반성, 책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공천이 민주당이 정말 대선 패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느냐,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보여준 한 대목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바로 얼마 후에 선거에 나오는 거 아니냐는 논란에 계속 휘말렸습니다. 즉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죠. 인지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마 굉장히 높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컷오프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박주민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물론 법이 통과되기 전입니다만 부동산 관련해서 정작 본인은 그 이상 전월세 상한제에 있는 5% 이상을 올렸다라는 이른바 부동산 관련한 무리와 관련된 인물로 아마 공관위에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당 지도부 같은 경우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할 예정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사실 아직은 뭐 확인되지 않지만 송 전 대표나 박주민 의원 입장도 좀 궁금하고 승복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당연히 반발하겠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으로 해서 이 민주당이 이제 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울시장 그 선거가 굉장히 상징성이 크죠. 그러니까 전체 지방선거의 그 성격을 좀 규정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민주당이 정말로 이번에 쇄신공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86 용태론 그걸 실현하려고 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을 투입을 해서 그야말로 지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가장 좋은 이제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불현듯 들게 좀 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송영길 후보나 박주민 후보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오세훈 시장을 꺾을 수 있는 카드였다면 여러 여론조사 결과 네.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좀 당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전반적으로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뭔가를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 좀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 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부에서 지금 취재가 있을 겁니다. 추가 속보 또 확인하시기 바라고 검수완박 논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70분 동안 면담을 하고 이후 또 대안을 제시하고 됐는데 자, 김호수 총장 발언부터 바로 듣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사 자체의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면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수사 중인 이유로 문제가 된다면 국회 정부위원회처럼 비공개를 전제로 충분히 현안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또 저희들의 답변도 한번 듣고 또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검찰 개혁을 할 때 핵심 쟁점은 수사 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거냐 문제였는데 그때 수사 지휘를 없애는 대신에 검찰 수사권을 남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은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마지막 문장에 들어있죠.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은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자, 잠깐 정리해 보면 사표를 내겠다면서 이제 배수의 진을 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됐고 70분간 만났습니다. 다시 이제 대검으로 출근을 했고 오늘 국회로 달려갔거든요. 자,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김호수 총장의 입장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 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과 면담을 한 것은 누구의 편을 들어준다라기보다는 극한의 갈등 사항을 좀 차단하려는 시도였다고 봅니다. 사실 최근에 검찰 개혁이든 검수완박이든 지금 논의 과정을 보면 본질은 정작 사라지고 대립과 대립만 남은 양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그냥 직을 던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멈춘다면은 사실대로 국민들은 어떤 공무원 집단에 대한 불신도 가중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치 쟁점화될 극한의 갈등으로 갈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네. 그런 점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김호수 총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문 대통령이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지금처럼 총장이 좀 대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고 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극한의 갈등을 피해가고 대안을 마련해 오려라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앞서 그 대통령 입장이 나왔는데 이번에 사실 원론적인 어떤 중재안을 내놨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 보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고 또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 이렇다 보니 좀 아전인수로 해석이 되면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만남 이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만남 이후에 갑자기 결기가 사라졌네요. 예, 그리고 굉장히 좀 고무가 된 것 같아요. 김호수 총장이.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희망적인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으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그렇게 김호수 검찰총장이 고무될 만한 발언은 전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애매한 발언을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좀 봅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사실은 오히려 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은 자기 좋을 대로 일단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중재안을 이제 내게 되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수용을 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제가 보기엔 이미 강을 건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는 수사지휘권 부활 그거 절대 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나 수사권 존치나 뭐가 다르냐라고 아마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수용하기도 힘든 그 절충안을 들고 지금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아마 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지금 결기가 사라진 부분 관련해서 선후배 검사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기가 사라진 것 같다. 그래서 선후배 검사들이 실망할 것이다. 자, 앞서 그 자막 속에서 수사 지휘권을 부활하고 수사권은 없애는 것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김호수 총장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면담에서 그런 것에 관해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또 입장을 밝히면서 좀 혼란을 주기도 했어요. 아마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의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안이 무엇일까를 아마 김호수 검찰총장은 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대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검사들이 주장했던 안에 조금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문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굉장히 유심히 본 발언이 있는데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공무원들이라던가 공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꼭 지켜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간다면 입법부의 권한 자체를 침해하고 정치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발언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검찰총장이 있는데 검사들이 제각각 의견을 제시한다면 검찰 자체가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어쨌든 검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의견을 좀 모아서 국민들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검찰의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아니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검찰 개혁이란 화두가 끝없는 정치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기마다 나오는 이유를 검찰이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성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만 국민들이 아 검찰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라는 시선으로 검찰이 내놓는 안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신구 권력 갈등 속에서 정권 교체기 갈등 속에서 이 같은 검수완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인수위 입장은 어떨까요? 이 같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입법 폭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법원행정처 그러니까 사법부조차도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삼권 분립 국가 아닙니까? 왜 삼권 분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부든 그러니까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과도하게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 또 한쪽이 너무 질주하는 폭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입법 만능주의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독재 국가도 다 법 만들어서 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지가 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이고 입법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나 당연히 행정부 쪽에서도 의견을 낼 권한이 있는 것이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이번에 그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이렇게 강력하게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다분히 입법 폭주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군다나 이 문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법을 뭐 개정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를 떠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 방향성도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 싫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정부 때와 같은 그런 경찰 국가로 갈 겁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을 보게 되면 다분히 지금 경찰에 과도하게 지금 권한이 집중이 되면서 경찰 국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뭐 한국형 FBI를 지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국가수사본부 같은 경우에 권한이 제가 보기엔 너무나 지금 방대해지고 지금 강력해진다. 그럼 그건 도대체 그 기관은 어디서 견제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수단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런 쪽으로 갔다가는 그야말로 경찰 국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과거 우리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지향을 지금 갖고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낸 의견 자료는 수사 기소권에 불리는 국회가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전제로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의 수사 기소 방향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논의되는 것이 법적 모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 장치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평론가님께서 경찰에 대해서 얘기하셨었는데 저도 이제 검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불리는 검찰에 대한 견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왜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치는 그동안 일부 오남용이 됐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를 남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검찰공약이라는 용어가 다시 나오는 그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요.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검사 출신이에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권과 정치적으로 악연이 얽혀 있다고 평가받는 한동훈 검사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시기에 주요 요직마다 검사들, 특히 당선인의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알리는 최측근을 알려진 인물이 배치되다 보니까 계속 우려가 나온다는 배경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인데 그 회의 들어가기 전에 한 발언이 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 내부방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 운영의 곤란함을 여러 입장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각청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근본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당과 검찰의 어떤 강대강 대치 속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고, 자, 평검사 회의, 또 내일은 부장검사 회의까지 좀 조직 전반으로 이런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강경한 입장이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저는 일부분 기대를 하는 것이 평검사들이 오히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검찰개혁 여론이 자꾸 나오는지에 대한 의견도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의의 어떤 마지막 보루라는 느낌도 갖고 있지만 또 하나는 검찰이 갖고 있는 칼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쓰였느냐 아니면 정권을 위해서 쓰였느냐, 그리고 검찰이 했던 수사는 과연 선택적 정의가 아니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검사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위의 일부분 좀 직위가 있는 검사들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이 나온다면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용어를 민주당이 쓰는 것이 전 납득이 안 가요. 그럼 지난 5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검찰개혁 5년 내내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뭐 이뤄진 게 없다라는 뜻인가요? 본인들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뜻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 관계를 보게 되면. 공수처 만들었죠. 그래서 검찰 권한 상당히 가져갔습니다. 공수처 쪽에서.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검사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었죠. 자,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이 수사 종결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6대 범죄 수사에 한정해서만 지금 검찰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아주 소규모 아주 작은 권한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인데, 지금도 정치검찰이다 뭐 내지는 검찰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지난 5년 동안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다.
예, 공수처 만들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공화국 너무 이게 벽이 높아서 우리가 그걸 벽을 전혀 넘지를 못했다. 이 얘기를 지금 자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팩트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권한이 검찰로부터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지금 제가 보건대는 평검사들은 뭘 걱정하냐 하면 그렇게 해서 수사의 많은 부분이 국가수사본부로 가고 공수처로 갔는데 그 두 기관이 제대로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에 아마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많아서 그 얘기를 아마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또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박탈하는 것, 그래서 보안 수사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 경찰이 그냥 결론 내리면 그것을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아마 좀 더 많이 좀 포함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민변을 비롯해서 참여연대나 그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비롯해서 뭐 이 정부하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그 이름 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개혁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 제대로 안착이 됐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제대로 안착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 개혁이 올바로 됐는가에 대한 재평가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한 결과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 그러면 다시 검경 수사권 다시 재조정하고 이런 과정들에 지금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갑자기 또 이 검수완박까지 하겠다라고 하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보기에도 좀 황당한 지경인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이거는 상식선에서도 좀 납득이 안 가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의견 제시를 하는 것, 그것조차 이 뭐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매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검찰공화국의 회기라는 단어를 한번 좀 봐야겠어요. 민주당이 뭐 했다 안 했다의 그 용어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축소되었던 권한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입법부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을 예를 들면 훈령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헌의 요지가 있는 발언까지 나오다 보니 이 정권 이양기를 맞아서 그동안 만들어놨던 어떤 이른바 개혁을 목표로 했던 제도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법조계 안팎에서 여러 갈래의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국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국회에서 나온 오간 얘기를 좀 듣고 나서 또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형사 절차를 굉장히 많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보고, 그리고 또 지금 해당 조문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좀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말씀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면 차장님의 개인 생각이십니까?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법사위에서 저희한테 이제 의견 조회가 와서 뭘 금요일 거의 퇴근 시간 차장님, 다 돼가지고 차장님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의견은 주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두 법원행정처장 얘기는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완곡하게 좀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보셨다시피 숨기지 않고 있거든요. 자,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의 어떤 이런 언급과 자, 김용민 의원의 반응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견을 그냥 낸 것이 아니라 아마 의견이 무엇이냐라고 질의가 갔을 수도 있어요, 사전에. 네. 그 때문에 의견을 말한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법원부 행정처에서 제가 아까 전해드렸듯이 수사 기소권 분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출되고 있는 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사위나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왜 이런 의견을 냈겠습니까? 네. 이건 결국은 사법제도 전체에 지금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왜 자꾸 지금 뭐 의견을 부적절한 의견을 내느냐는 식으로
저렇게 입법부가 거의 뭐 독재자처럼 이렇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국민의 대표라 하더라도 너무 군림하듯이 상권분립이 좀 유지되는 국가에서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원 행정처가 제가 낸 의견서 저도 봤는데 굉장히 소심하게 최소한의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러니까 이 검찰 쪽에서 뭐 영장 발부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영장 청구하는 것조차도 경찰이 사실상 주도권을 갖도록 이렇게 또 해놨어요. 이제 그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문제 제기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 물론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사법제도를 지켜야 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당연히 제시하는 것이고 그 의견 내용이 지금 13가지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13가지 어떤 법안에 대해서 13가지씩이나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겠다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장관 후보자들 논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빠 찬스 이른바 스펙 쌓기 논란 자녀 특히 의혹이 일고 있는데 후보자 본인은 일단 결백을 강조하면서 계속 불법이나 부당 행위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조금 미묘한 기류 변화가 느껴지고 있거든요.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법적인 어떤 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혹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40년 직이라는 그 표현이 여러 곳에서 인용돼서 보도되는 것을 저희도 많이 봤는데 이 두 분은 각자 그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검사와 의사로 각자의 아주 바쁜 그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정 후보자께서도 이 직이라는 표현이 좀 상당히 민망하다라고 어느 언론에 그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네, 40년 직이라는 사실 표현은 언론에 한참 전부터 나왔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표현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인수위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일종의 좀 후보자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잠깐 정리해 보면 지금 민주당은 계속 사퇴 공세를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부정행위, 부당행위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청문회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금 자진 사퇴 요구를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요구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블라인드 면접했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추가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논란까지 겹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사법적인 영역에서 법적인 문제냐 아니냐가 떠나서 이해 충돌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이른바 아빠 찬스라는 논란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본인이 빨리 결단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을 보면은 하루 검증했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야 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하루 검증을 했다면 그야말로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빨리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잠시 뒤에 다른 후보자들 논란도 짚겠습니다만 이렇다 보니 좀 여론도 싸늘해지고 있는 것 같고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좀 동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윤 당선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법조인들은 마인드가 다르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른바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리걸 마인드하고 폴리티컬 마인드하고는 상당히 격차가 크죠. 그런데 이 사안은 법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동안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낙마한 그 수많은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이 다 불법을 저질러서 낙마한 게 아닙니다. 자진 사퇴를 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윤 당선인이 지금 지지율 저축해 놓은 게 많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선인 신분으로서도 좀 이례적으로 지지율이 별로 높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도 좀 앞두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인 거죠. 제가 보건대는 윤 당선인이 뭐 그 주변에 얘기를 잘 안 듣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제대로 조언을 못 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정무적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그야말로 빨리 정광석화처럼 끝내버리는 것이 부담을 더는 것이고 그야말로 좀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율을 지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쌓아놓은 지지율이 없다라는 대목 말씀하셨는데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전반적인 그 내각의 인선이 일반 국민에게 큰 감흥을 주진 못한 것 같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관해서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그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것이 소위 공정과 상식을 갖다가 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비춰본다 그랬으면 과연 이 사람은 상식에 맞는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어떤 기치,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말과 함께 법률적인 잣대가 아니라 국민 상식에 비춰서 판단해야 된다. 결국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들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인수위의 과정을 제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인수위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는 인수위 단계에서는 국정 비전이고요. 또 하나는 인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향후 새 정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국정 비전적인 측면에서는 초기에 집무실 이전 논란에 모든 이슈가 묻혀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상이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인사 초기에는 어땠느냐? 이른바 편파 인사, 균형감 잃은 인사라는 서운함 인사, 경륜남 인사로 시간 다 보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온 인사들이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기대감을 걸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줄줄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논란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초기에 그야말로 국민의 기대를 받아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기를 지금 계속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아까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선인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 좀 논란도 잠깐 짚겠습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금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후보자의 장녀 같은 경우는 또 시아버지한테서 꼼수증여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이상민 후보자의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보도를 많이 타고 있는 게 본인이 이제 어떤 회사에 사회 이사를 했다는 거고, 네. 그 사회 이사를 한 그 이제 회사와 관련된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다는 거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빠 찬스를 통해서 이제 그 자녀가 취업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의혹 제기가 좀 이제 나오고 있는 위장 전입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있고요. 또 예. 이제 위장 전입. 그래서 이제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이제 강남에다 이제 오피스텔을 얻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위장 전입용이 아니었느냐 이제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이제 그런 건데 다 이게 사실은 좀 좀 민감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을 강조를 안 했으면 이런 거 뭐 그냥 조금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정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또 윤 당선인이 그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힘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공정성을 정말 담보해 줄 사람이 누구냐, 그 공정성을 되살려 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윤 당선인을 선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윤 당선인마저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라고 한다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흔쾌히 계속 지지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그야말로 감수성이 좀 충만한 그런 그 반응을 좀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또 감수성이 어떻습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아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사 임원을 지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반박하는 해명을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장관 후보자들 의혹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좀 검증 부실에 대한 어떤 책임이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능력을 강조를 하는데 능력이라는 것이 이른바 스펙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도덕성이 있고 정말 국정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 정책적 비전인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은 사실은 도덕성,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박진 후보자의 이 자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 업체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또 다른 회사에서 이 아들이 자금 세탁 모니터 담당자로 일한다고 스스로 SNS에 올렸다라는 추가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이런 추가 보도라든가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 있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스펙과 경륜만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 청문회는요. 법적으로 이 사람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인사검증 시스템 구멍 나는지 돌아봐야 되고 특히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계속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물었더니 영어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 질문돼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메시지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인사 시스템을 좀 돌아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내각 인선 놓고 잡음이 잇따라 불거져서일까요? 지금 대통령실 참모진 발표도 좀 숨고르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관 인선, 내각 인선에서 이른바 경육남 내각을 좀 지적하다 보니 추가 인선에선 청년이나 또 여성을 포함해 다양성이 좀 검토될까 여러 가지 관심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내각 명단을 보면 별로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윤 당선인 스스로는 뭐 굉장히 전문성을 보고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도 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 보면 대체로 뭐 학연으로 좀 엮인 네. 그런 인물들, 주변 인물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을 주로 많이 한 그런 측면이 좀 이제 눈에 띄고 그리고 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인사검증을 좀 믿고 걸은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이 인사 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유발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같은 뭐 운동권 출신이고 하니까 그냥 믿고 거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인사검증이 좀 무력화됐던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윤 당선인도 지금 비슷한 지금 그 트랙으로 좀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는 좀 광범위하게 그 인물군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선인은 사실은 지금 공조직의 도움도 상당히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경찰 쪽에 의뢰를 해서 뭐 이런 평판 조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또 기존에 조난 자료가 있으면 받아볼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제도적 뒷받침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또 안철수 위원장과의 어떤 갈등 봉합 이후 안철수계가 포함될 것인가도 관심이었기 때문에 추가 대통령실 참모진 혹은 또 차관 인선은 좀 앞으로 또 지켜보기로 하고 당선인 행보를 잠깐만 짚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나서 이른바 경청식탁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강릉 산불 피해자 또 각종 재난사고 피해자와 함께 경청하는 어떤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경청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 장애인 분도 참석을 해서 지금 화면 네. 보면 또 휠체어를 당선인 직접 밀어주고 했는데 이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위가 밝힌 내용에 대해서 전장현에서 또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또 하나 4.16 세월호 8주기에 당선인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안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 뭐 강릉 산불 피해자, 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유족, 택배 노동자 배우자, 평택 화재 순직 소방관 자녀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만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따로따로 만나는 게 좀 더 진정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워낙 이제 불통 논란이 좀 유발이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여튼 좀 굉장히 소통에 적극적으로 좀 임하고 있다 하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기획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딱 봐도 너무 좀 기획한 흔적이 좀 확 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은 뭐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한 게 쇼통이다 뭐 이런 지적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그런 것을 모방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거보다는 역시 기본에 충실한 것, 그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전혜연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오늘 오후 이원욱 전략공관위원장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 전 대표도 YTN과 전화 통화에서 이원욱 위원장에게 자신과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열리는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배제 결정과 관련해 전략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정다은 전 부대변인도 관련 사실을 SNS에 알리며 전략공관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3일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애초 관저 부지로 검토한 육군참모총장 공간의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70년대 중반 건축된 것으로 알려진 육군참모총장 공간은 노후화와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청와대 개방 시기는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참모진 발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선인 측은 보여주기식 인선은 없다고 했지만 청년과 여성 인재로 두루 안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정국이 불붙으면서 대통령실 인선 발표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명하고 어느덧 일주일인데 이번 주 발표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는 국회 청문 절차가 없어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잡음 없는 인선을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재 청와대 조직에서 군사를 뺀다는 기조 아래 정책실장을 없애고 민정과 일자리를 뺀 수석비서관 6명 체제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수석에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내정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선인 측은 향후 인선에서도 인위적인 할당은 하지 않고 유능함과 실력만을 기준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 보여지기 위한 트로피 인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과 여성, 연령에 대한 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저희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의 인사 기준이라고 저희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능력 제일주의를 한결같이 외치는 건데 하지만 영남권 60대 남성만 발탁했다는 이른바 경용남 내각 지적에 향후 다양성도 고려할 거라는 게 내부 전언입니다. 윤 당선인이 자신했던 30대 장관은 불발됐지만 청년도 적극적으로 중용할 걸로 보입니다. 인수위 청년소통 TF 관계자는 YTN에
2030 세대의 국정 참여 방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관급에도 여성 기용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이는 인위적인 성별 안배가 아닌 인재풀이 느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4.19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릉 산불 피해자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유가족 등과 식사를 같이 하며 의견을 들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념사에서 4.19 정신은 헌법 가치에 고스란히 반영돼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부 운영의 전반에 담겨 있다며 이를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하는 건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도 혁명 유공자를 예우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 일정을 마친 뒤엔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경청 식탁에 참석하기 위해 용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용산 기지가 허물어지고 용산 공원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외국군에 점유됐다 돌려받은 땅으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는 장소라며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초대됐습니다. 강릉 산불 피해자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유가족,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의 배우자, 평택 화재 순직 소방관의 자녀 등이 당선인과 만났습니다. 평택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1월 6일인가에 간 기억이 나네요.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재난과 사고가 어떻게 수습됐는지를 묻고 요청 사항은 인수위나 정부 부처에 전달해 진행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우리 국회 연설을 통역한 우크라이나 출신 교수도 오찬을 함께 했는데 현지의 상황을 윤 당선인에게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에 이은 당선인의 2차 지역 순회는 2박 3일 일정으로 내일 호남에서 시작됩니다. 대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는 만큼 감사 인사를 하고 민심 청취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안상훈 인수위원은 오늘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 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100% 도입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 대수도 상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는 장애인들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개인 예산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요구하는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과 가족, 시민 500여 명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오늘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자녀는 부모들이 없으면 세상에 나동그라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는데 돈바스에서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와의 돈바스 전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Зараз вже можна констатувати, що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розпочали битву за Донбас, до якої давно готувались. Дуже значна частина всієї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зараз сконцентрована для цього наступу. 세르히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도 러시아군이 엄청난 장비와 함께 루안스크주
크레미나시에 진입해 시가전이 시작됐다며 크레미나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루안스크주 졸로테시에서 폭격으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으며 루비즈네시에서는 건물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도 이날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뒤 1단계 작전을 마무리하고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지 24일 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뿐 아니라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서도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러시아 전투부대의 수가 65개에서 76개로 늘었다고 AP에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대공세에 결전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Скільки б туди не згоняли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ми будемо боротись, ми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сь, ми будемо це робити щоденно. Нічого українського. 이번 전쟁에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돈바스 전투는 어느 쪽의 승리가 되든 치열할 것으로 보여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중국은 도시 봉쇄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중국은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까지 인정하면서 봉쇄를 해야 감염자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상하이의 장기 봉쇄에 해외에서도 비판이 잇따르자 중국 보건당국 책임자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 통제를 소홀히 할 경우 기저질환자와 노령층 등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히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의료 자원이 부족해 고강도 통제로 방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动态清零就是以最小的社会成本获得最大的社会效果，那么它是符合我国的防控实际。 앞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아시시자 백악관 조정관은 중국의 방역을 비판했습니다. 봉쇄로는 확산을 줄이기 어렵다면서 제로 코로나 전략이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보건기구도 여전히 섣부른 방역 완화를 경계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世界卫生组织宣布，新冠大流行继续构成国际关注的公共卫生事件，并强调了维持公共卫生和社会措施的重要性。 중국은 100개 도시 가운데 80개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이동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와 창춘 등 대도시조차 한 달 정도 봉쇄가 계속되면서 생산과 물류 등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곳 베이징시도 다음 달 초 연휴 기간에 다른 지방으로 나가지 말라고 벌써부터 권고를 하고 있어 지금 같은 이동 통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면서 도시를 봉쇄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수출입 거점 도시의 이동이 통제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중국 당국의 결정만 기다리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김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는 위드 코로나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좌불안석입니다. 반도체 공급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해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중치로 수출입 제한과 물류난이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1라인이라고 하는 데를 절반 수준의 지금 가동을 이번 달에 하고 있다. 중국발 물류 차질은 국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수입품의 통관 의존도를 살펴봤습니다. 주요 수입품 가운데 상하이 통관 의존도 비중은 전체의 7.4%, 의존도 100%인 물품은 3개, 50% 이상은 60개가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봉쇄 조치가 장수정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체 중국에서 장수성의 수입 비중이 22.8%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동성 같은 경우는 16.5%. 그러니까 이 상해보다는 훨씬 더 그 큰 규모로 이제 교역을 하고 있거든요. 광동성 같은 경우는 12% 정도 되니까
실상 이제 주변으로 이제 코로나가 확대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고.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수입의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부분이 80%로 가장 높고 반도체 관련은 30%, 휴대전화 25% 등으로 수입 물류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전자 부품은 그러니까 첨단 기술 쪽이 좀 들어간 거라서 이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을 거다 생각했는데 거의 중국이 90%예요. 중국은 상하이항 가동에 별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하늘과 바다, 땅 곳곳에서는 물류 병목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물류 시간이 평소와 비교해서 2~3배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의 원자재 재고는 줄고 수입 다변화는 당장 쉽지 않은 상태. 이로 인해 생산 차질 등 직간접적인 타격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당장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무려 3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영업에 활용한 흥신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증권사를 해킹하고 통신사와 보험사 직원을 꼬드겨서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관으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자리에 모니터 2~3대씩을 갖춘 사무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제공 전문으로 불법 영업한 흥신소 일당을 경찰이 적발한 겁니다. 이들 일당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 주로 노린 건 증권사 정보 포털이었습니다. 다크웹에 떠도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목록을 구해 프로그램으로 일일이 입력해보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친분 있는 택배 기사나 통신사와 보험사 직원들을 꼬드겨 이들이 조회하거나 알아낸 개인정보를 한 건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주고 220여 건을 사들였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1년 9개월 동안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가 39만 명 규모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200명분은 실제로 팔아넘겨 3,800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흥신소의 영업은 개인정보 거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도 시도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손님들을 협박하기 전 검거에 성공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트마다 아이디 비번을 달리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찰은 총책 A씨를 비롯한 흥신소 일당과 불법 촬영한 모텔 업주 등 6명을 구속하고 개인정보를 넘긴 기업 직원들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정보보호가 미흡했던 보험사와 택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2차 범행이 생기지는 않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생각하고 옷차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9도로 아침에는 오늘만큼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따뜻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더욱 메마릅니다. 특히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는 종일, 서울과 영서지방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3~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모레 오전에는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 금요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